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의 마지막 방송에 이어서 2022년의 첫 번째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김나연입니다. 올해 붓바살바에서도 가만히 캐릭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킨 김주석입니다. 네, 올해 2022년이 됐는데 우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임인년이라고 하죠? 그쵸? 검은 호랑이를 맞아가지고 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검은 호랑이면 유전자 조작 호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무슨 벵골 호랑이 종류래요. 임인년 이름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그거인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건가? 인자는 범인자라서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옛날에 저희 세대 때 인기였던 꾸러기 수비대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2간지들이 그때 하도 그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녹음을 하면서 좀 아쉽게도 음질이나 이런 문제로 좀 떠나신 구독자분들이 많은데 다시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올해 뭐 나연쌤은 개인적인 소망은 뭡니까? 김지서쌤은 이제 재산 지키셨다고 했고 작년에는 나연쌤은 올해 어떤 또 뭐 목표가 있으신지? 이게 주변에서 자꾸 신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저도 뭔가 안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세워봤는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운동이 목표다. 네,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이제 전기차 구입. 그쵸, 전기차 구입해야죠. 그 생각하시고 지석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유튜브 방송이나 해볼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원래 하고 계시잖아요. 하다가 안 했는데 다시 좀 해볼까. 저는 좀 올해 태양광 발전처럼 좀 햇볕을 좀 많이 받고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요즘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너무 집에만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분들 있어가지고 이게 햇볕을 받으면 정신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로토닌? 이런 게 분비가 돼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우울하시겠지만 또 저희 방송 듣고 이제 또 좀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방송 맞죠? 우리 즐거워지는 방송. 그쵸.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금. 네, 또 저희와 또 이제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또 감사하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김나연 선생님 한번 댓글 하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 121회 붓바살바 내가 쓰는 은행의 대출 규제보다 탄소 규제가 중요한 이유 에피소드에 2개의 댓글과 후원이 있었는데요. 먼저 생애님께서 지식 채널 4개 프로그램에 4회 연속으로 5,000캐시를 후원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기 PD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럴 때 뭐 저기 박수 소리 이런 것도 편집 가능하십니까? 한번 넣어주세요, 지금. 생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랜만에 생애님으로 이행시 한번 갈까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김나연 선생님부터 한번 갈까요? 네, 바로바로 나오죠. 네, 생애님, 애. 애정합니다. 괜찮네요. 역시 김나연 선생님 좀 펀드레이징에 약간 조금 소질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김지석 선생님 한번 가겠습니다. 김지석 선생님 생강차 애. 애정합니다. 괜찮은데요? 겨울에 아프지 마시라고. 예. 기관지에 또 좋잖아요, 생강차가. 그러면은 저는 그럼 이행시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럼 저도 할까요? 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생간보다 애가 맛있다. 죄송합니다. 와, 잠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생애님한테 또 이행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희 또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니까 저희 방송도 많이 밖에 홍보도 해주시고 후원이 어려우시면 또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김나연쌤? 된 사람 되기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알릴레오 방송 이미 듣고 속이 좀 시원하면서도 그 책이 많이 팔렸다기에 마음이 불편했던 지식 채널 애청자인데 오늘 김지성님이 언급하시니 반갑네요.
은행들도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경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 놓이며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 활동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좋은 방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이게 진짜 많이 팔렸죠, 그죠? 지속쌤 이거 아직도 잘 나갑니까 이 책? 뭐 30세가 팔렸고 아마 이 알릴레오에서 이걸 비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팔렸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또 나름 장점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 사실 저는 소개는 했지만 환경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 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좀 뭐 허점이 많다라는 식으로 또 은근히 또 비판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수용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심각성에 비해서 약간 가볍게 다뤄진 면도 있거든요. 기후 위기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씁쓸합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큰 반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아 참고로 저기 뭐 이번에도 제가 추천 콘텐츠 하나 그 넷플릭스의 이제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풀렸는데 그 돈 룩업이 무슨 뜻이에요? 룩업은 원래 뭐 찾아보다, 그러니까 위를 보다는 뜻도 있지만 뭐 약간 중의적으로는 찾아보다는 뜻도 있는데 쳐다보지 마라. 그러니까 뭐 위기를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마라. 약간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해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충돌하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스포 있습니까? 스포 있습니까? 그 정도는 이미 다 나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영화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풍자 블랙 코미디로만 좀 이해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거를 보시면은 좋겠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뭐 넷플릭스 계정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친구나 애인을 만드셔서 소개팅 나가면 넷플릭스 있어요. 이게 해가지고 잠깐 사귀어서 뭐 보든지. 뭐 네. 잠깐 사귀어서 그것 때문에 잠깐 사귄다고요? 아 뭐 그러다가 또 뭐 좋아지면은 또 잘 되면 또 나중에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알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그 순수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네. 돈을 거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 또 있네요. 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나연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번에는 까만머리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환경 기후위기 부분에서 원자력을 확대해야 하고 이것이 대안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많은 의문이 들었던 차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릴레오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편으로 이끌어 주었고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개몽이라는 단어 요즘 좀 조심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개몽사 참고서로 공부하긴 했지만 80년대 얘기죠. 근데 네, 저는 그때 꾸러기 수비대인가 보고 있었고요. 아무튼 네. 좀 보물섬 열심히 봤고요. 자, 근데 이 책을 제가 뭐 제목은 사실은 저는 개몽이라는 말에 좀 반감이 없는 편인데 찾아보니까 우리 스티븐 핑커님께서 쓰신 거더라고요. 이게 두꺼운 책 쓰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근데 하나 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책 내용은 원자력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54년도에 태어난 심리학자거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썼는데 2011년도에 이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옛날엔 사람들이 막 뭐 폭력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태어나서 죽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덜 죽는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린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현재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 메인스트림 사람들은 야 그래 맞아. 뭐 우리 회사도 좋은 거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데 본인은 나름대로 원자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계몽을 하려고 하시는데 심리학자고요. 약간 이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도 좀 봤을 때는 좋아진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위기가 커진 점도 있기 때문에 돈 룩업이란 영화가 이런 스티븐 핑커 같은 사람을 좀 비판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개몽이라는 책을 읽었으셨으면 한번 돈 룩업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심리학자다.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심리학자라도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긴 한데 좀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거에서 약간 넣기에는
이게 이미 좀 원자력은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시장 사이즈도 그렇고 결론이 난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후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의 햇빛이 되고요.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소식이랑 또 2022년 임인년 또 이제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좀 기후 변화 관련 전망이 어떤지 저희가 보고서 하나 들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이전 방송에서는 ESG 경영 보고서를 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첫 방송이니만큼 2022년을 전망할 수 있는 보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고서 분석 이전에 저희 그 팟캐스트의 또 메인 코너 중 하나죠. 전기차 소식 한번 먼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쌤, 어떤 전기차 소식 오늘 갖고 오셨나요? 아니 제가 이제 작년에 전기차 관련 소식을 이제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되게 빅뉴스가 현대차가 현대 기아 포함이죠. 그러니까 엔진 개발 시를 폐지해버렸어요. 내연기관차를 신규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종종 얘기했던 그 수소차 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도 일단 중단을 시켰다라는 게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저희도 조금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엔진 쪽 하던 분들이 하시는 핵심 인력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아, 그러니까 뭐 그 평생 직장이라고 또 생각하고 이게 또 그거에 몰두하셨을 텐데 또 이게 또 같은 직장인으로서는 좀 가슴이 아프고요. 네. 뭐 그래도 잘리진 않았으니까 일단 잘리진 않고 그냥 아, 그래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일단 개발한 엔진을 조금 이렇게 개량한다거나 이제 한동안은 좀 뭐 아예 안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하는데 전동화 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전기화를 중심으로 놓고 엔진 개발사를 그 밑으로 하부 조직으로 넣어버렸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아마 상했었을 텐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받아들이셔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역할을 찾아보셔야 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사실 항상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후원자들 분께 저희가 후원 받으면서 하기로 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가 좀 전기차 쪽으로 바뀌도록 하겠다고 했던 건데 뭐 이게 우리 캠페인이 거기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뭐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달했던 메시지랑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겨서 저도 약간 좀 연말에 좀 뿌듯함도 느꼈고. 그러면 엔진 개발실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연기관용 엔진을 이제 앞으로 안 만들겠다는 거네요. 현대기아차가. 그렇죠. 뭐 알파로 시작해가지고 뭐 세타 엔진, 뭐 세타 2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엔진 개발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이제 현재 있는 엔진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개선해가지고 한동안은 쓰는 정도로 갈 것 같고요. 아, 새로운 엔진을 만들진 않고, 그러니까 뭐 개솔린 디젤 차를 그 당분간 만드는 거 맞는 거네요, 그죠? 아 그거야 뭐 그거는 가는 건데 새로운 엔진 만든다고 투자를 막 뭐 몇천억씩 하고 그걸 막 검증을 몇 년 동안 하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쪽은 안 하고 이제 배터리 같은 거 하겠다는 거고요. 수소차 관련 소식은 이것도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후련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감사를 했어요. 내부 감사를. 이건 뭐 언론에 나온 소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본 결과 언제까지 출력을 높이고 가격이 싼 연료전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라는 게 좀 뚜렷하게 나온 거예요. 성능도 안 나오고 가격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3프로 TV에 나온 분한 얘기 들어보니까 가격 낮추려고 협력업체를 엄청나게 쪼았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면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아무튼 일단은 개발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도요타나 벤츠도 지금 손 떼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뭐 대형 트럭은 뭐 아직은 여지가 있지만
그냥 뭐 SUV나 승용차에서는 안 되는 게 좀 거의 명확해져서 현대도 좀 그거를 아무튼 좀 냉정하게 보고 좀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뭐 승산도 있고 환경성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가장 낫단 말이에요. 그 내연기관 수소 전기차 세계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감사팀이 떠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무서워.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경계되는 게 노력은 하는데 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필요한 경쟁력이 안 나오는 기술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계속 시간은 보내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아무튼 현대는 내부 자정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도요타는 전기차 모델을 뭐 대거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죠? 쇼를 한번 했죠. 17개를 쫙 늘어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잘 보는 분 방송을 보니까 클레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모양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런 애도 뒤에 몇 개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좀 급했나 보다. 뭐 발표는 화려한데 제대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차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죠? 네, 뒤에 있는 모델은 딱 그 확대해서 보면 클레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소식이 또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전환을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20년에 50만 대 팔았는데 2021년도에 93만 대를 팔아가지고 한 거의 뭐 판매량을 80% 정도 이상 늘려가지고 시장에 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테슬라는 그 대형 공장 2개를 지금 지어놨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내연기관차의 본진인 독일 베를린에 하나, 그 다음에 석유 산업의 본진인 텍사스에 하나 지어가지고 전기차 전환에 또 이제 뭐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작년에 일으켰고 올해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좀 주목할 만한 게 올해 그 한 3천만 원이나 그 이하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어쩌면 그 모델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진짜 이제 그때는 찐 대중화가 좀 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대형 트럭은 아직까지는 수소가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테슬라는 아니다, 배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 초대형 트럭을 조금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이제 정말 수소가 맞는지 배터리가 맞는지 그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소식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소개했던 부분인데 그 환경부에서 지금 방향성이 항상 전기차 가격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그런 가격 그 선은 낮추고 대수는 늘린다라는 게 이제 그 계속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천만 원 이하까지는 다 100% 줬었어요, 보조금을. 근데 이거를 5,500으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8,500에서 이제 5,500까지는 50%를 주는 걸로. 작년에는 9,000 이하 줬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한 5,800만 원, 900만 원대 전기차를 주문했거나 살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조금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작년에 한 7만 대 정도의 그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한 14만 대? 15만 대?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8,500만 원까지는 이제 어쨌든 보조금을 준다는 건가요? 이전에는 뭐 고가 전기차는 안 준다는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천 이하까지는 줬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중형은 작년엔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고까지만 그래도 조금 보태주는 거는 9천만 원 이하. 올해는 5,500, 8,500이고 이제 8,500이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보조금 전혀 안 주는. 그럼 실구매가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이제 아이오닉 5 현대 거하고 그다음에 기아의 EV6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아서 사면은 3,9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제 보조금도 좀 줄었어요. 약간 줄었어요. 100만 원, 뭐 150만 원씩. 그래서 4,18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EV6 같은 경우는 4,020만 원에 구매 가능했는데 올해는 보조금이 약간 줄어서 4,2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100%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50%만 받는 정도 수준이고 근데 뭐 그래도 대수가 워낙 늘어나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지역별로 보조금이 다 끝나서 못 받고 이제 발 동동 구르는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가 모델 사는 분들은 곤란한 삶이 생기겠지만 그냥 대중 모델을 EV6나 아이오닉 5 사는 분들은
사실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진 거죠. 물론 보조금이 약간 덜 나오긴 하지만 다른 혜택들은 그대로 있고 싼 전기차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대중화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14만 대 정도 더 늘어나면은 그거 눈에 좀 띄거든요, 그 정도는. 또 보조금이 좀 줄긴 했지만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제조사의 이제 생산량도 좀 늘고 이제 좀 선택폭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죠? 전기차에 진출하는 제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에 전기차를 좀 많이 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전기차의 그 판매량이 한 80%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도 많이 더 만들었지만은 다른 메이커들도 꽤 모델을 많이 내놓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전 세계 그 전기차 뭐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보통 같이 통계를 내는데 짝퉁 전기차. 예, 그게 짝퉁이에요, 짝퉁. 2019년도에 2.6%였던 게 2020년도에 4.3%, 그다음에 2021년 상반기에는 7.2%까지 올라갔고 대략 한 2021년에 거의 뭐 10% 가까이 갔다라는 게 지금 잠정적인 통계고요.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킨 면이 있는데 전기차 쪽은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뭐 상반기에 한 3%, 작년 상반기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뭐 5.5% 정도 늘어난 정도라서 유럽, 중국, 미국 세계 3대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느린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2025년 정도에는 블룸버그 NEF라는 그 전망 기관이 있는데 미국, 유럽, 중국에서 다들 한 약 판매량의 25%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동네를 보니까 또 현대, 기아차 이런 대리점에서 또 이제 전기차 DP를 좀 해놨더라고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 밖에 좀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좀 준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그 4개를 뽑아놓고서 근데 사대 소식 그러면 조금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흔하게 지금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 아이오닉 5나 EV6나 제네시스 GB60 같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 출시된 게 작년이 처음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약간 뭐 코나 차에다가 전기차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 플랫폼으로 차를 만들어서 뭐 꽤 대중화도 지금 되고 있고 없어서 못 파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어서 작년에 그 아이오닉 5 EV6 GB60이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탑5 소식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전용 모델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오늘 전기차 소식 준비해 주신 지석쌤 감사하고요. 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음 편에서도 좀 더 재미있는 전기차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이죠. 2022년에는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또 리포트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이게 리포트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석쌤. 근데 입수했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운로드 한 건데 입수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괜찮네. 예. 무디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알아요. 우리나라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무디스가 신용등급 계속 안 좋게 줬다고. 뭐 A+, 뭐 B+, 뭐 나라에다 그렇게 등급 주는 데 아닌가요? 뭐 나라도 등급 매기고 회사도 등급 매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이 없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라도 돈 빌리기 어렵고 회사도 돈 빌리기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Ready or Not 이라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 무디스 온 클라이met이라 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을 다루는 그런 조직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후 위기 문제가 그다음에 기후 위기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못하면 이거는 그 경영이나 신용에 리스크가 된다라는 인식이 무디스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평가 기관이 이건 리스크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평가지를 하겠다. 준비됐어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무디스가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뭐 CEO인데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이거는 이 금융의 세계나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네 하면서 이제 숟가락 이제 제대로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리스크가 이제 메인스트림화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김나연 선생님이 좀 보고서 보신 것 같은데 내용에 어떤 좀 내용이 담겼습니까, 나연 쌤? 결국에는 어쨌든 2050년 넷제로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 2030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실가스를 우리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여야 된다.
그래서 무디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 10년에서 15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벌써 2022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뭐 8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어요. 자, 이거를 그 인트로를 보면 거기서 이미 약간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기후변화보다 자본시장에서 위험 또는 기회를 더욱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후 회복력이 있는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세계가 행동하지 않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만 해도 향후 20년 동안 GDP에서 거의 25%의 누적 증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기간 동안 현재 이탈리아 또는 캐나다 경제를 세계 경제에 추구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45조 달러의 투자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안 줄이는 것과의 차이는 전 세계 GDP 25%. 온실가스를 잘 줄이면 GDP 25% 늘어나는 거고 못 줄이면 뭐 25% 날아가는 거고. 근데 그게 매년 캐나다나 이탈리아가 하나씩 추가되나 날아가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온실가스 줄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제 셧업하라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거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순제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가 필수적인 탄소 집약적 부문의 급격한 배출량 감소 시나리오의 전망을 평가합니다. 이거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줄이라는 게 이제 그린피스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우리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만큼 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가 과학자들의 진단을 저희가 옮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무디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자주 통화하는 그 기자분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어떻게 금융 쪽에 있는 사람하고 NGO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월급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좀 슬프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으로 네. 출발하면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디스도 이제 과학 기반으로 간다라는 거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신용평가기관이 안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를 그랬을 때 회사들이 괜찮을까라는 걸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레디가 돼 있냐, 준비가 돼 있나, 아니면 안 돼 있나 본 거고요. 그 무디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인사이트를 통합해가지고 이런 기후 위험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돼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렇게 빨리 변할 때 오케이 우리 뛰어갑니다, 변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세한 거는 돈 받고 팔아야 되니까 러프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이제 공개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사실 굉장히 땡큐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뭐. 무디스가 이제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준비됐니 안 됐니 하면서 이 보고서를 내면서 무디스라는 신용평가기관이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좀 힌트를 준 보고서라고 봐야 되는데요. 좀 보고서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게 구성이 좀 심플해요. 어떤 산업 부문이 빠른 전환에 준비가 잘 돼 있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는 변화가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뭐 목표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잘 공개하고 있느냐,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만약에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상한 얘기로 전환 준비를 잘 하면 안 망하고 전환 준비 잘 못하면 이제 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망하는 회사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는 뭐 있는데 잘 모르겠고, 너무 빨리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면 그거는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이 업무량이 부담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분야는 이 분야인데 이거 좀 위험해 보여. 근데 뭐 기후 이쪽은 내가 뭐 하여튼 있는데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길을 잃은 분석 같아요, 한국은행.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거를 놓치고 그거보다 작은 거를 챙기는 그런 분석을 내놔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라나 국가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변화에 적응 못하면. 근데 이건 당연하죠. 지구에 네. 닥친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 한국은행 아쉽습니다. 그쪽 분석이 틀린 건 아닌데 큰 덩어리를 그냥 빼놓고서 그건 대충 하고 가버리니까 제가 최근에 자주 연락하는 기자분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무디스는 챙기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IMF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경제 고위 관료들이 이런 거를 좀 무심하게 보다가 경제 맞아요. 똑같은 거죠, 이거 사실. 외환 보유고가 지금, 그게 중요한가? 뭐 이러다가 이제 된통 당한 케이스죠. 지금 한국은행의 좀 시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가 이런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매기기 전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일단 5가지 부문 정도를 분석했더라고요.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기나 열 생산하는 거, 자동차 부분도 분석했고 항공, 시멘트, 그다음에 해운하고 석유 및 가스 그거를 해가지고 좀 러프하게 서머리를 해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돈 주고 사봐야 되니까. 또 러프한 내용에서 해운, 항공 이런 거 좀 관심이 가네요. 거기는 전기 방식으로 아직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그 보고서 서머리를 보면은 일단은 5개 정도 정리해놨는데 일단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나 열 생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소 집약적인 산업인데도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마음 먹고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 부분은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전에보다 나아졌다는 게 약간 스티븐 핑거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게 그래도 이게 좀 기후변화 대응 속도에 맞게 잘 되고 있다, 이 분야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년 전쯤에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할 수 있나라고 딱 평가해보면은 글렀네라고 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했고 얘는 좀 잘할 수 있겠다는 게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한두 개 있었던 그런 잘할 수 있는 기업이 한 7, 8개 정도 됐고 중간 있던 애들이 이제 상위 그룹으로 넘어갔고 하위 그룹에 있던 애들도 중간 넘어갔고 이런 게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지난 2년간 Rapid Carbon Transition 시나리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해서 2050년쯤에 탄소 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 자, 그 앞에 일단 2030년까지 50% 줄이는 시나리오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이 어쨌든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이 자동차 부문이 특히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는 건데 그 전기차 생산량 전망치도 상승을 했고 또 배출가스 규제 준수 전망치도 개선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디스가 이제 점수를 매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80%가 2019년 대비 이 빠른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이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뭔가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배출가스 규제도 방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시장의 압력,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를 원하는 그런 수요와 그런 요구 같은 것도 작용을 할 것이고 또 기업 혁신이 결합을 했을 때 이제 빠른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아까도 제가 자동차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엔진 개발실을 없앴다라는 거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그 현대차가 자체 엔진 개발한다고 홍보 엄청 했던 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30년 됐어요. 30년. 알파 엔진. 그걸 30년 전이에요? 그게 그 알파 엔진이 최초 알파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80%가 잘할 거라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는 잘할 것 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력 쪽은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잠잠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석탄 발전소 이런 데는 문 닫고 회사 상폐하고 약간 그런 식의 변화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실제로 부담을 좀 지워서 여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미국도 오바마 때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안 됐지만은 클린 파워 액트라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석탄 같은 거를 더 안 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게 하는 그런 규제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자동차 쪽은 전기차라는 대안이 있고 유틸리티 쪽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어쩌라고 이랬다면 지금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된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탄소 배출이 수송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동차 이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그래도 좀 전망이 밝네요. 그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아닌 데도 있겠죠? 뭐 어떤 분야가 좀 어렵습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챌린지라고 해서 좀 요약해놨는데 탄소 집약적인 산업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기나 자동차 쪽을 빼고는 상당히 그 1.5도에 맞춰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반으로 줄이고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지금 라고 좀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디스가 점수를 매긴 335개 회사 중에서 157개 회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그 석유와 가스 부문이 전체적으로 좀 대비가 덜 돼 있고 또 항공산업 빠질 수 없죠. 항공산업도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지금 여러 기업들이 각자 나름대로 뭐 2030,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금세기 말까지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가 최소 2.6도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좀 더 혁신적인 좀 더 진보된 그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거겠죠. 그 항공산업 진짜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는 항공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좀 인간들의 약간 사치스러운 생활과 이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답이 없어요. 이쪽은. 여객 수송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상당히 많은 물건을 그 항공 통해서 운송을 받잖아요. 물건을 더 사거나 좀 천천히 받아야지 뭐.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이 챌린지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배송일 하루만 막 늦어도 또 막 취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취소하고서 안 쓰면 제일 좋지 뭐.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석유가스 기업이라도 그 안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쪽은 약간 노답인 면이 있어요. 여기엔 철강도 들어가 있고 아까 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노답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다 종합해 보면은 2.6도로 가게 되는 건데 1.5도를 못 지키면은 이제 2도에서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목표인데 2도도 GDP 뭐 따지면은 뭐 한 10몇 프로 날아간다고 이제 보거든요. 스위스리 이런 그 금융기관에서도. 그러니까 2.6도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복구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해결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좀 항공업계에 친구가 많다 보니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좀 몰입한 것 같은데 딴 데로 빨리 좀 알아보라고 좀. 진짜로. 근데 진짜 그 친구들은 항공업계가 좋아가지고 간 거였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이 항상 그 연말 연초에 신경 쓰는 게 올해는 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이게 기후변화 관련 무디스가 리스크 관련해서 좀 팁을 준 게 있나요? 네, 이게 굉장히 제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산업 부문에서 공개를 굉장히 잘했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쪽은 막 정보 공개가 막 100% 막 됐다고 치더라도 보통 보면은 정보 공개 잘하고 있으니까 관리 잘하고 있겠지? 이쪽은 리스크가 적은 것 같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공개가 부분에 잘 돼 있어도 그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항공 부분 이런 쪽은 그 전체 산업이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정보 공개 잘 돼 있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은폐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면 그나마 그래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니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근데 정보 공개도 되고는 있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투명성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교통이나 물류 같은 부문이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 공개율이 좀 높아졌대요. 2020년에는 14% 정도였는데 이제 2021년에는 27%로 가장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고, 근데 지석쌤 말씀처럼 이제 전체 기업으로 보면 이 경제 부문 기업 중에서는
약 13%만 이 기후위기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재작년에 14% 공개, 작년에 27% 공개고 평가한 기업 전체 평균 보면 13%밖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한 데서 13% 정도만 이제 기후 위기가 우리 산업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나머지 퍼센트는 아예 그 기후 위기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산도 못 해봤거나 해봤는데 해보면 이게 파장이 너무 커서 공개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런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제일 나빠 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기름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죠? 그렇게 정보 공개하면은 주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제일 나쁘는 게 이제 예전에 엑소모빌이라는 석유 회사가 기후 과학에서 완전 선봉장이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연구시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석유 계속 쓰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거의 재앙적인 기후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 기후 변화 과학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그 캠페인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그 사람들인데. 맞아. 아직도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막 장난질하다가 그린피스 우리한테 걸렸지. 그래서 네. 미국 사람한테 걸렸죠. 근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우등생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나연쌤? 그 대비를 잘한 기업 중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리스크에서 대응을 잘하고 그런 데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까 지석쌤이 석유 기업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문을 불문하고 어느 부문에서든 가장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비를 잘한 상위 10% 기업은 그 얼리 액션 시나리오에서 향후 5년간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재무 실적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리 액션이라는 건 이제 지금처럼 빨리 대응하면 네, 저탄소 시나리오라고 봐야겠죠. 지금보다 훨씬 빠른 방향으로 2030년에 50%, 2050년에 제로 에미션.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인다라는 게 우리가 되게 건조하게 얘기하지만 안 망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중요한 거. 지석쌤이 처음에 딱 언급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죠. 네, 디폴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현대차에서 엔진 개발시 없앤다 이런 거가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얼리 액션 내지는 얼리 액션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할 때 먼저 과감하게 해서 잘 해서 물론 그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하면 이제 그 업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야 너무 빨리 가다가 우리 피해 많이 봐 이런 얘기 했는데 무디스의 결론은 빨리 하는 기업이 망할 확률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더 큰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빨리 어쨌든 대응하는 기업들은 좀 어떤 좀 기회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먼저 이렇게 이제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히죠.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아까 그 무디스 보고서 앞부분에 얘기를 했잖아요. 대응을 하면은 또 이제 캐나다나 이제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 수준의 GDP가 생겨난다.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사실 리스크 얘기할 때 좀 얘기했었는데 기업이 2020년대에 조기 액션, 그러니까 얼리 액션을 해가지고 지금 규제는 아직 없지만 우리가 2030년까지 절반 줄여야 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자 이렇게 하면 아직 규제도 없고 2030년 이후에 좀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거의 그 망할 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러프하게. 그러니까 당국이 규제하기 전에 미리 예습해라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고 하는데 협력 업체도 포함시키고 이런 거는 아무도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존도 좀 늦긴 하죠. 2040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규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디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뒤늦게 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0% 감축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40% 50% 해야겠네요. 이래버리면 사실 기업은 준비가 안 되면은 거기서 되게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해야 될 거 시키기 전에 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그 드라이한 언어로 말하는 거는 채무 불이행이 될 확률이 약 절반가량 낮아질 수 있다. 그럼 얼리 액션은 그래도 빨리 대응하니까 좀 괜찮은 건데 뒤늦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 나연쌤이 좀 보셨다면서요. 이렇게 늦게 대응하면 거의
망하는 게 확실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무디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100%다 망할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아마 이 얼리 액션이랑 대비가 되는 레이트 액션 시나리오가 뭐 아예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후위기에 좀 늦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2050년까지 모든 지역과 부문에 걸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평균 10% 증가한다.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스 유틸리티 하위 부문은 이러한 확률이 100% 증가한다. 다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이런 위험에 노출된 부문들은 뭐 과거 30년 이상 데이터랑 비교할 것도 없이 그 최고값보다도 더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200% 망한다는 얘기겠죠? 200%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족을 멸하나? 아니 근데 이게 망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98년, 97년도에 그 IMF를 옆에서 봤던 그 세대로서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죠. 예. 아빠가 갑자기 회사 안 가고 집에 있다는 게 엄청난 공포 아닌가요? 진짜 심각한 일이죠. 뭐 앞으로 이제 10년? 앞으로 8년 동안 좀 어떻게 버티다가 그 다음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전환을 해서 사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그때 애들은 예를 들어서 너네 엄마 아빠는 왜 일 안 하셔? 뭐 집에 계셔? 그러면 뭐 건물주야 그런 애도 있겠지만 우리도 기후위기야. 우리 기후위기 때문에 잘렸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죠? 더 무서운 거는 이런 기업들이 안 바뀌는데 채무 불이행이 안 되는 세상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그럼 세금으로 계속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그러면 CO2를 계속 배출했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지구 온도는 뭐 2.6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사실 가스나 석유 회사나 석탄 회사는 대부분 다 없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업 확장도 하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돈을 번 걸 가지고 채무를 갚아 나가면서 기업 부채를 줄여가지고 소멸해 버려야죠. 그다음에 그 뭐 은퇴하는 분들 내보내고 뭐 이렇게 신규 직원 안 뽑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쪽 산업이 계속 살아남으면 그 지구는 대략 끝. 우리가 또 프로가 이름이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잖아요. 또 굉장히 젠더적으로 또 편향되어 있는 이름이긴 한데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직장을 잃고 집에 있으면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틀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줄어들고 이게 진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무디스 리포트 말고 우리가 뭐 진짜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같이 요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디스 리포트를 좀 들여다봤는데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오늘 방송 역시나 2022년 새해에 맞게 검은 호랑이의 호환보다도 더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무디스가 뭐 자기 보고서를 유료 결제하라 뭐 그렇게 결론을 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아주 좀 사실 이 보고서 자체가 약간 저한테는 좀 희망적인 부분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희망을 좀 안 느끼는 사람인데 저렇게 메인스트림 그런 신용등급 평가기관이 저렇게 확실한 언어로 이거를 빨리 하는 것이 좋으니 빨리 해라. 그리고 안 하면 망한다. 그리고 빨리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2022년인데 그런 보고서조차 안 나온다면 너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면이 있고 근데 이거를 뭐 개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거는 사실 한국은행 뭐 아니면 요번에 뭐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 당선될 뭐 그런 정치인 중에 누군가 한 되겠죠. 예. 이나 그다음에 기업들 하고 최근에 뭐 3프로 TV라는 데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데서 좀 더 이런 관점을 더 가지고
그런 기업 평가나 뭐 주식 시장 평가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는 이걸 빨리 했다가는 전기요금도 오르고 뭐 경제도 혼란스럽고 한국은행조차도 막 너무 빨리 하면은 뭐 경제 금융기관에 피해가 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해야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좋겠고 빨리 그런 차원에서 이걸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 10명한테 이 팟캐스트를 이렇게 퍼뜨리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이 계속 닥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 행운의 편지인가요? 행운의 이 팟캐스트. 편지는 한국에서 시작돼요. 한국 팟캐스트에서 똑바로 시작돼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똑바로.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얼리 액션이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얼리 액션이 훨씬 이익이다. 얼리 액션하면 돈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무디스가 한 건데 또 오늘 그 보고서 준비해주신 두 분께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 원래 이제처럼 ESG 리포트 다뤄볼 예정이겠죠, 그죠? 네. 네. 아니면은 뭐 새해 전망을 또 다뤄볼 수도 있는데 다음 방송에서 좀 더 이제 재밌는 내용 갖고 올해 그 임인년에도 청취자분들과 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 멘트 중에 죄송한데 한마디만 하자면 작년에는 좀 이제 회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했잖아요. 올해도 하여튼 관심 있는 회사 있으면 이제 좀 너무 작은 데 말고 말씀해 주시면 하고 작년에는 조금 약간 못하는 회사들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올해는 봐서 좀 잘하는 회사도 가끔 소개를 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아무튼 아이디어 환영합니다. 예. 오늘 보고서 이름이 그거였잖아요. Ready or Not. 그래서 올해 붓바살바는 그런 기업들에게 너희는 준비가 됐니, 되지 않았니?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방송 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이제 공개한 기업이 얼마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부자 아빠 사랑하는 오빠에서 뭐 처음으로 공개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지석쌤 나연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